전 세계 정신의학 교과서에 한국어 발음 그대로 실린 병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문화 고유 증후군으로 박제된 병이죠. 번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병은 다른 나라에는 없거든요.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조차 약점이 될까봐 숨겨야 하는 사회. 전 국민이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보세요.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행복하게 못 산다 가 아니었습니다.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산다? 공부의 이유가 행복이 아니라 무시였던 거죠.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은둔형 외톨이,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이들을 보며 사회는 나약하다, 게으르다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어차피 싸워도 짓밟힌다면 왜 참전을 해야 합니까? 전 세계 정신의학 교과서에 한국어 발음 그대로 실린 병이 하나 있습니다. 분노를 참고 또 참다가 그 분노가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병.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하고 목에 막 뜨거운 덩어리가 걸린 것 같고 밤마다 열이 확확 치솟는 병. HWAVYUNG 화합병.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식 진단 매뉴얼 DSM-5에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한국 문화 고유 증후군으로 박제된 병이죠. 번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병은 다른 나라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 이 넓은 지구상에서 분노가 병이 될 만큼 쌓이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의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과업을 이루며 가장 위대한 기적을 쓴 나라입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K-팝과 영화까지 잿더미에서 시작해 단 70년 만에 GDP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유일무이한 나라죠. 이 조그만 나라에 인재는 또 어찌 그리 많은지 K-팝, 영화, 게임, 비트박스 못하는 게 없죠. 그런데 동시에 OECD 자살률 압도적 1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출산율 0.6명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우울증 환자 수. 우리는 지금 단체로 무언가에 분노하다 못해 갈라지고 완전히 지쳐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의 성공과 유해 없는 불행. 오늘은 이 미스터리를 인간의 무의식을 분석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애니어그램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인간에게 9가지 성격 유형이 있듯 국가에도 거대한 하나의 유형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살아남기 위해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를 켜버린 애니어그램의 어떤 유형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것도 지금 아주 위험하고 아픈 상태죠. 우리는 왜 이토록 분노가 많고 왜 이토록 서로를 공격하며 불행해진 걸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괴물과 싸우고 계신가요? 자,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아마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나라를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게 말이 되나? 나라를 성격 유형 하나로 퉁치는 건 너무 심한 일반화 아닌가? 맞습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죠. 5천만 명이 전부 같은 성격일 리 없잖아요? 옆자리 김대리랑 여러분은 입맛까지 싹 다 다른 사람인데 한국 사람 모두가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하지만 심리학에는 문화심리학이라는 엄연한 학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개인은 다 다르지만 한 사회가 공유하는 집단적인 감정 패턴, 무의식적인 믿음, 그리고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공통의 감정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파란불이 켜졌을 때 출발하지 않는 앞차를 향해 경적을 빵! 하고 울리기까지 평균 몇 초가 걸리는지,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는 것과 들이받는 것 중 사회적으로 어느 쪽을 더 바람직하다고 가르치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문화심리학자 헤이르트 홉스테드는 평생에 걸쳐 수십 개 나라의 이 집단적 무의식을 데이터로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 컴퓨터에 윈도우나 맥 OS 같은 운영체제가 깔려있듯 국가에도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도 바로 그겁니다. 한국인이 전부 동일하게 어떤 유형이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사회에 움직이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엔진이 애니어그램의 특정 유형의 구조와 소름 돋게 닮아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다면 워밍업 삼아 가볍게 세계 여행부터 떠나볼까요? 각 나라들은 어떤 성격 엔진을 달고 있을까요? 자, 먼저 애니어그램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거의 없는 나라죠. 미국은 완벽한 3번 성취가의 나라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문장 아메리칸 드림, 누구나 노력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애니어그램 3번의 핵심 신념입니다. 3번은 나는 내가 성취한 결과물만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거든요. 인스타를 점령한 셀프 브랜딩, 엘리베이터에서 30초 만에 투자자를 꼬시는 엘리베이터 피치,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격언이죠. Fake it till you make it. 성공할 때까지 이미 성공한 것처럼 행동하라. 이게 3번의 대표 방어 기제인 동일시를 그대로 문장으로 바꾼 겁니다.
진짜 내 모습이 어떠하든 이 성공한 이미지와 나를 그대로 합쳐버리는 거죠. 할리우드가 왜 미국에서 나왔겠어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파는 산업이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3번은 감정형이지만 내 진짜 감정은 뒤로 미뤄진 채 보여지는 나를 먼저 세팅하는데 아주 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미지 중심의 문화 뒤에는 3번 특유의 감정과의 단절이라는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 1983년 영국의 문예지 그랜타는 미국 문학의 핵심 경향을 더티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는데요. 더티 리얼리즘이 뭐냐면 끔찍하거나 슬픈 일을 다룰 때조차 감정 표현을 극도로 아끼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대신 그저 표면만 건조하게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소설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을 보면 아내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시도하는 그 비극적인 순간조차 감정 묘사는 1도 없이 아주 담담하게 그 장면만 서술해버립니다. 3번 유형은 가슴, 감정 중심이지만 효율과 성취를 위해 내 진짜 감정을 일시정지시켜버리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어떤 비극이나 우울함에 빠져들기보다는 감정을 가슴에서 단절시킨 채 보여지는 표면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문화는 문학조차 감정을 아끼는 이 건조한 리얼리즘, 더티 리얼리즘을 보여주면서도 현실에서는 속마음이 어떻든 일단 여유롭고 밝게 웃는 이미지를 먼저 세팅하게 됩니다. Hey, what's up? I'm good. 이런 식으로 진짜 내 감정은 뒤로 밀어둔 채 오늘도 완벽하게 기능하는 나를 연기하는 것. 이게 바로 미국의 3번 에너지인 거죠. 자, 옆나라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은 평화로운 9번의 날개를 단 9번 날개 1번 개혁가 유형입니다. 초밥 하나를 완벽하게 쥐기 위해 막 10년 동안 밥만 짓는 장인 정신. 열차가 고작 1분 늦었다고 승무원 전원이 고개 숙여 사과 방송을 하는 나라. 일본의 핵심 욕구는 올바름과 완벽함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결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남에게 절대 폐를 끼치지 말라는 뜻의 메이와쿠 문화가 있죠.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밌는 건 애니어그램에서 1번 유형의 무의식적 격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분노라는 사실입니다. 분노는 한국 아니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1번의 분노는 밖으로 터지지는 못해요. 왜냐? 화를 내는 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니까요. 결함이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분노를 안으로 꾹꾹 눌러담아 분개 상태로 바꿉니다. 겉으로는 생긋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무는 것. 일본의 혼내, 속마음과 타테마의 겉마음이 정확히 이런 구조인 거죠. 교토화법도 되게 비슷해요. 피아노 실력이 많이 느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피아노 좀 그만 쳐라 이런 뜻이고, 뭐 드릴 건 없는데 오차즈카이 좀 먹고 가실래요? 이러면 너 이제 집에 좀 가라 이런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겉으로 흠잡을 것 없이 친절하게 표현하지만 속에는 분노를 감추고 있는 이 1번 유형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죠. 한국과 일본이 이웃 국가이면서도 사사건건 부딪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나라가 분노가 중심이면서도 이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정반대거든요. 이건 잠시 뒤에 한국 유형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예술의 나라 프랑스입니다. 예술의 나라답게 프랑스는 3번 날개 4번 예술가 유형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게 불만족하는 나라죠. 4번의 인생 모토는 나는 남들과 다르고 특별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평범해지는 건 이들에게 죽음과 같습니다. 파리 여행 가셨을 때 현지인들의 그 차가운 시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광객들을 향한 그들의 시크함은 사실 평범함과 대중성에 대한 거부감이 문화로 정착했다고도 볼 수 있죠. 프랑스에서 성행하는 패션, 향수, 미식, 예술 전부 독창성과 고유함을 파는 산업입니다. 완전 애니어그램 4번과 딱 맞죠? 애니어그램 4번의 격정은 시기와 질투인데 프랑스인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아름다운 결핍, 그 특유의 멜랑콜리, 그 우울감을 예술로 승화시키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차군단 독일입니다. 독일은 5번 날개 6번 충실가의 정석이죠. 독일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Ordnung muss sein. 질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6번의 가장 큰 공포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그 어떤 지지와 안내 없이 위험에 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거죠. 완벽한 시스템, 법적인 규칙, 철저한 매뉴얼, 보험을 만듭니다.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보험 시스템을 지닌 보험 강국인 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6번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다 계산해 둬야만 직성이 풀리거든요.
자동차만 봐도 알 수 있죠. 미국 차가 크고 화려한 3번의 성공을 자랑하고, 또 프랑스 차가 4번의 독특한 개성을 뽐낼 때 독일의 벤츠와 BMW, 아우디가 파는 건 이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안전과 신뢰성. 이 밖에도 세상엔 재밌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sorry를 연발하는 평화주의자 캐나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적당함을 추구하는 라곰의 나라 스웨덴, No worries mate를 달고 사는 낙천적인 호주까지. 여러분은 해외여행 가셨을 때 와, 이 나라 사람들은 진짜 다른 성격이구나 하고 느끼신 적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공감 간 댓글을 다음에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세계 여행을 끝나고 우리들의 진짜 집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몇 번일까요? 아마 애니어그램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셨거나 심리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머릿속으로 이미 다음에 2가지 후보를 확신하고 계셨을 겁니다. 첫 번째 후보 3번. 한국은 완벽한 성취의 나라잖아. 학벌, 스펙, 명품, 아파트 브랜드, 남의 시선에 막 죽고 살고 기를 쓰며 위로 올라가려는 나라니까 당연히 3번 아닌가? 두 번째 후보 6번. 아니야, 한국은 극도의 불안사회잖아. 대기업과 공무원의 목을 메고 새로운 시도를 겁내면서 도전하기도 꺼리고 언제 망할지 몰라 각자 도생하는 나라니까 6번이 분명해. 둘 다 소름 돋게 설득력 있죠. 하지만 여러분, 애니어그램을 분석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행동이 아니라 동기를 보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똑같아 보여도 그 밑바닥에서 돌아가는 무의식의 엔진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인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참지 못하는, 들으면 그 자리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마법의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너 못생겼어? 너 가난하잖아. 물론 기분 나쁘지만 예상외로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진짜 빡쳤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 이 한마디에 훈훈했던 술자리가 엎어지고 주먹이 나가고 층간소음이 끔찍한 사건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도로 위에서 난폭하게 끼어드는 차를 보고 우리가 분노할 때 와, 위험했다 라는 공포에서 기원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서 저 자식이 지금 나 무시하나? 나 만만하게 본 거지? 라는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여기서 3번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같은 3번 유형의 과시는요, 나 이렇게 대단하니까 나를 인정해줘에 가깝습니다. 수치심을 감추기 위한 애정 갈구죠. 반면 한국인들의 과시는 나 무시하지 마,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에 가깝습니다. 이건 인정이나 어떤 관계의 언어가 아니라 철저하게 파워, 힘의 언어인 거죠. 우리가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좋은 차를 타려는 진짜 이유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백화점에서, 은행 창구에서, 시댁이나 처가에서, 혹은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입는 생존용 갑옷인 거죠. 결국 나를 무시당한다는 감각에서 기원한 겁니다. 그렇다면 6번과의 차이는 뭘까요? 6번 유형에게 있어 불안은 타고난 기본값, 즉 디폴트 세팅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가진 불안과 경계심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잠시 뒤에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함께 보시겠지만 과거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무장해제를 당해 생긴 방어적 반응에 가깝죠. 본질이 약해서 원래 불안한 사람과 원래 엄청나게 강한데 힘을 뺏겨서 빡친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이제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코어는 8번 유형 도전자입니다. 거대한 힘의 유형이자 장, 본능 중심의 우두머리죠. 8번의 핵심 욕구는 내 삶은 오직 내가 통제한다.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건 타인에게 통제당하는 것, 내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 그리고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8번의 에너지 격정은 러스트, 그러니까 강렬한 욕망으로 표출됩니다. 뭐든 더 세게, 더 빨리, 더 뜨겁게 몰아쳐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자, 이제 이 강력한 8번이라는 렌즈를 끼고 대한민국의 잔인하고도 위대했던 역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름 돋을 준비하세요. 애니어그램에서 8번 유형의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8번 성격을 가진 아이들의 유년 시절에는 한 가지 슬픈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험난하고 내가 약하면 철저하게 짓밟힌다는 이 잔인한 진실을 너무 일찍 배워버린 환경에서 자란 겁니다. 강자들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이는 스스로 결심합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어. 내가 더 강해져서 내 영역을 스스로 지킬 거야. 그렇게 아이는 자신의 부드러운 순수함과 연약함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두고 온몸에 단단한 철 갑옷을 두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8번의 성격이 탄생하는 슬픈 서사죠. 자, 이제 이 아이의 얼굴에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겹쳐보겠습니다. 공식 기록된 것만 900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 반도라는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북쪽 대륙에서도 두들겨 맞고 남쪽 바다에서도 찔렸습니다. 몽골, 외란, 호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20세기에는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수모를 겪기도 했죠.
겨우 해방을 맞이했는가 싶더니 국토는 반으로 찢겼고 3년간의 동족 상잔으로 국토 전체가 돌멩이 하나 남지 않은 잿더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어린 시절이 너무나도 잔혹하고 험난했던 8번 아이와 같습니다. 약하면 짓밟힌다. 이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 책으로 배우는 역사 이론 같은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의 피와 눈물을 통해 우리의 DNA, 유전자와 뼛속 깊이 새겨진 생존 공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집단 무의식에는 언제나 이 한 문장이 시퍼렇게 살아 움직입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끝장이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힘을 가져야 한다. 그것도 가능한 빨리. 이 생존 본능대로 해석하면 한국 사회의 모든 기이한 현상들이 단번에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빨리빨리 문화와 압축된 성장. 아까 말씀드렸죠. 8번의 격정은 뭐든 더 세게, 뭐든 더 빨리 몰아치는 이 강렬함입니다. 남들이 200년 걸린 산업화를 단 30년 만에 해치운 기적. 그 한강의 기적을 만든 진짜 연료는 아름다운 희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이 집단적 분노와 한이 뿜어낸 괴물 같은 추진력이었던 거죠. 두 번째,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저항의 역사. 8번은 부당한 힘과 권력 앞에서는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그리고 광장을 밝힌 촛불까지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죠. 전 세계 학자들은 경악하면서 감탄해요. 어떻게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폭력 사태 하나 없이 정권을 무너뜨리지? 우리의 분노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곡된 힘을 바로잡는 교정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힘을 잘못 쓰고 있으니 당장 내려와라. 어찌 보면 상당히 8번다운 외침이라고도 볼 수 있죠. 세 번째, 언어에 내장된 서열 스캔. 한국어는 세계에서 이 존댓말 체계가 가장 발달한 언어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 통성명 하자마자 본능적으로 묻게 되는 게 있죠.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마찬가지로 애니어그램 8번은 어떤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본능적으로 촉을 세웁니다. 여기서 가장 힘이 센 놈은 누구고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게 한국 사회는 이 본능적인 서열과 위계구조, 힘의 스캔이 아예 언어 체계 속에 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번역 불가능한 정서, 한과 화병.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화병의 실체가 바로 이겁니다. 8번의 폭발적인 분노 에너지가 표출될 곳을 찾지 못하고 역사적 억압 속에서 수백 년간 짓눌려 응축된 도끼. 그게 바로 한입니다. 서양의 그 어떤 단어로도 한을 명확히 번역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썰어, 슬픔도 아니고 멜랑콜리, 우울함도 아닙니다. 분출구를 잃어버린 뜨거운 불과 같은 분노가 안으로 굳어버린 슬픔이니까요. 그 마그마가 결국 몸을 뚫고 터져 나오는 게 바로 화병인 거죠.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 극명해집니다. 애니어그램에서 8번, 9번, 1번은 본능, 장 중심이자 분노 그룹으로 묶입니다. 하지만 분노를 처리하는 방식이 정반대인 거죠. 1번은 화를 내는 건 부도덕한 일이기에 분노를 안으로 누립니다. 그 결과 자기 억제, 극단적인 완벽주의, 강박, 그리고 할복 문화로 이어지죠. 반면 8번 한국은 나를 통제하려는 불의한 힘을 참지 않고 밖으로 던집니다. 광장으로 뛰쳐나가 시위를 하고 촛불을 들고 국민 청원을 올리죠. 가장 가까운 이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그토록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딪혔던 이유는 이 분노를 다루는 정신적 엔진의 방향 자체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국가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인간관계에서도 애니어그램 1번과 8번은 만나기만 하면 불꽃이 튀는 최악의 상성 중 하나입니다. 둘 다 에너지가 아주 강한 본능 중심이라 자기 주관이 뚜렷한데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은 완전히 극과 극이거든요. 직장에서 1번 상사와 8번 부하 직원이 만났다고 가정해볼까요? 1번 상사는 언제나 규칙, 매뉴얼, 그리고 올바른 절차를 목숨처럼 여깁니다. 화가 나도 부르르 떨며 속으로 사기죠. 반면 8번 부하 직원은 결과와 효율, 그리고 내 주도권이 중요합니다. 부당하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들이받아버리죠. 이때 1번 상사는 8번을 보며 분노합니다. 왜 저렇게 무례하고 날뛰지? 이건 올바르지 않잖아. 반대로 8번 부하는 1번을 보면서 답답해 미칩니다. 왜 저렇게 꽉 막혀서 눈치를 보지? 쫄아서 십선비치 사는 게 진짜 개빡치네? 이런 식으로 1번이 보기에 8번은 통제 불가능한 괴물 같고 8번이 보기에 1번은 꽉 막히고 속 좁은 통제자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린을 정확히 건드리는 구조죠. 국가도 비슷한데요. 1번의 눈으로 본 한국은 그냥 들이받는 무질서하고 과격한 나라입니다. 반대로 8번의 눈으로 본 1번은 도무지 속을 알 수 없고 답답한 음침한 나라로 보이죠.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와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정반대이니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서로를 죽어도 이해 못하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진짜 멋진 나라네. 강인하고 불의에 맞설 줄 알고 에너지가 넘치고. 네, 맞습니다. 스스로를 건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8번은 그 어떤 유형보다 튼튼하고 위대한 영웅이거든요. 하지만
진짜 비극적인 면은 지금부터입니다. 애니어그램에는 분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 자기가 가진 본래의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특정 유형의 가장 악질적이고 불건강한 모습으로 추락한다는 법칙이죠. 강인한 도전자 8번의 분열 방향은 놀랍게도 5번입니다. 5번이 어떤 유형이냐? 관찰가, 탐구자 유형이죠. 세상이라는 거친 전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자신만의 안전한 방 안에서 지식과 자원을 비축하는 유형입니다. 5번의 무의식적 생존 전략은 이겁니다. 세상은 나를 침해하려 하고 내 에너지는 턱없이 부족해. 그러니까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면서 완벽하게 알아야 안전해. 즉 8번이 무너지면 이런 기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세상과 맞설 수 없게 된 8번이 전장에서 철수해 지식과 자격을 힘의 대체제로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일제강점기 우리는 칼을 빼앗겼습니다. 군대도 주권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이름 석자도 빼앗겼죠. 물리적인 힘이 완벽하게 박탈당한 상황. 그때 이 비극적인 민족에게 허락된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펜이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문장은 마냥 점잖기만 한 격언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죠. 배워야 빼앗기지 않는다. 배워야 일본 놈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 배워야 언젠가 우리의 힘을 되찾는다. 그리고 해방 후 이 생존 DNA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시스템과 만나며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징 중에 하나가 사법고시입니다.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고 합격만 하면 판사, 검사가 되어 권력을 쥐게 되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가난한 집 아이가 오직 공부라는 지식의 이 축적을 통해 단숨에 힘의 최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통로였습니다. 평균 수험기간 6년 8개월, 합격률 고작 2.9%. 그런데도 청춘들은 청춘 전체를 골방에 가두고 인생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단순히 자격증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빼앗겼던, 그리고 언제 다시 빼앗길지 모르는 내 삶의 통제권, 힘을 되찾아올 유일한 티켓이었으니까요. 국제기구 OECD가 한국 사회를 분석하며 진단해준 병명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 티켓 증후군, 골든 티켓 신드롬이었죠. 이게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나왔던 황금 티켓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금 티켓을 가지고 간 아이들만이 이 공장에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이는 명문대 진학, 의대, 대기업 입사라는 아주 극소수의 황금 티켓에 전 국민이 인생을 거는 현상을 뜻합니다. OECD는 이것이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거의 모든 병폐의 원흉이라고 지목했죠. 이걸 애니어그램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금 티켓 증후군이란 8번의 이 힘에 대한 갈망이 5번의 방식인 지식과 자격의 과도한 축적 경쟁으로 왜곡되어 폭주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국민 드라마였던 스카이캐슬 기억하세요? 스카이캐슬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을까요? 그 드라마 속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자식의 불행이 아니에요. 내 아이가 이 힘의 계급 전쟁에서 밀려나 추락하는 것. 즉, 힘의 상실에 대한 공포입니다. 8번의 핵심 두려움이 사교육이라는 이 기괴한 형태로 아이들에게 대물림되는 현장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괴한 일은 드라마가 끝나고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아이를 정신적으로 미쳐버리게 만들었던 그 폐쇄형 독서실, 일명 현대판 뒤주라는 아이템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시청자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애를 저런 좁은 통에 가두냐, 아동학대다 이러면서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상영된 직후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 현대판 뒤주는 없어서 못 파는 아이템이 되어 불티나게 팔려갔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고하는 가구가 주문이 폭주해 몇 달씩이나 배송이 밀렸죠. 이게 뭘 말해주는 것 같아요? 분노와 경악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무의식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기괴한 짓을 해서라도 내 아이에게 힘, 학벌을 쥐어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자식을 뒤주에 가두겠다라는 거죠.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 기괴한 현상은 강해져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8번의 생존 본능이 이성마저 집어삼켜버린 대한민국 분열의 가장 극단적인 단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보세요.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행복하게 못 산다가 아니었습니다.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산다? 공부의 이유가 행복이 아니라 무시였던 거죠. 이게 대한민국 교육을 움직이는 진짜 무의식의 엔진입니다. 그러나 이 처절한 분열의 서사에도 결국 끝이 있습니다. 그 비극의 종착지가 바로 지금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바닥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애니어그램 5번으로 분열하는 가장 극단적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withdrawal, 완전한 철수입니다. 5번이 극도로 불건강해지면 세상과의 연결을 아예 가위로 싹둑 끊어버립니다. 외부 세계는 너무 나를 침해하고 나는 힘이 없으니 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만 쓰면서
방 안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은둔형 외톨이,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나아가 청년 고독사까지. 이들을 보며 사회는 나약하다, 게으르다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나라 전체를 보자면 이 잔인한 힘의 게임에서 나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8번이 전장에서 완전히 철수해 항복을 선언한 상태인 거죠. 어차피 싸워도 짓밟힌다면 왜 참전을 해야 합니까? 애초에 참전조차 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저항인 거죠.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 M4 세대의 포기는 무기력이 아니라 사실은 상처받은 8번의 피 묻은 항복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항복한 8번의 내면에는 세상에 대한 깊은 원망과 약해진 자신에 대한 지독한 증오가 끌어넘치고 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대목이 가장 마음이 아파요. 8번 유형이 이토록 악을 쓰며 강해지려고 했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무거운 철갑옷 속에 애써 숨겨둔 게 있기 때문입니다. 8번의 갑옷 안에는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마음 놓고 약해져 본 적이 없는 여리고 순수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사실 애니어에서 8번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건 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의 연약함이 세상에 들통나 만만하게 보이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힘들다고 말하는 게 그토록 어려운 겁니다. 뼈가 부러져도 출근하고 정신이 무너져 내려가면서도 겉으로는 강한 척 웃어야 하며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조차 약점이 될까봐 숨겨야 하는 사회. 우리는 지금 전 국민이 저마다의 갑옷을 입고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런가요? 내가 힘든 걸 들키는 순간 세상이 나를 만만하게 볼까봐, 무시당할까봐 온몸이 부서져라 혼자 버텨내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다투지 말고 서로의 댓글에 응원의 마음으로 그냥 슬그머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 말고도 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버티는 동료가 여기 또 있구나. 우리끼리만 알아보는 침묵의 신호인 걸로 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우리에게 절망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분열이 있다면 영혼이 치유되고 성장하며 위로 날아오르는 통합의 방향도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죠.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되어버린 8번 유형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나는 방향은 뭘까요? 바로 2번, 돕는 사람입니다. 2번은 사랑과 헌신의 유형이죠. 8번이 2번으로 통합된다는 건 내가 가진 강력한 힘을 완전히 버리고 무조건 부드러운 척, 무조건 따뜻한 척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힘의 용도를 180도 바꾸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나를 지키기 위해 타인을 억누르고 지배하려던 힘이었다면 건강해진 8번의 힘은 내 곁에 약자들을 품고 지키기 위한 힘으로 진화합니다. 역사 속 위대한 8번의 거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끈 마틴 루터킹이 그랬고, 일제강점기 전설적인 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봉오동의 거인 홍범도 장군도 그랬습니다. 머슴 출신의 포수였던 홍범도 장군은 불의한 권력과 앞잡이들 앞에서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날것 그대로의 강력한 8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총을 들고 살을 내는 만주의 맹추위 속으로 뛰어들었던 진짜 동기는 정복력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빼앗긴 내 나라의 평범한 백성들, 내 아이들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해내겠다는 보호 본능이었죠. 이순신 장군님이 고작 12척의 배를 이끌고 울돌목 바다로 뛰어들었던 건 내 등 뒤에는 내가 반드시 살려내야만 하는 이 조선의 무고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8번의 힘이 2번의 따뜻한 사랑과 만났을 때 역사에는 비로소 약자들의 방패가 되는 영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이 위대한 기적을 스스로 증명해 본 적이 있는 민족이라는 점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국가 부도라는 사상 초유의 재앙이 터졌을 때 우리 민족이 무엇을 했습니까? 남들은 달러를 빼내며 도망칠 때 한국인들은 장롱 깊숙이 넣어들었던 아이의 돌반지, 어머니의 금가락지, 부부의 결혼반지를 들고 광장으로 나와 줄을 섰습니다. 무려 350만 명이 넘는 전 국민이요. 2007년 태안 앞바다가 까만 기름으로 뒤덮여 죽어갈 때 나라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국의 거리에 대형 버스가 대절되었습니다. 무려 123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자기 돈을 내고 내려가 차가운 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돈으로 돌멩이 하나하나를 닦아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전 세계 언론이 기겁하며 경악했죠.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장 극단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8번의 에너지가 갑옷을 벗어 던지고 2번의 위대한 사랑과 보호 본능으로 대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눈부신 순간이라고. 평소에는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무시하고 밟고 올라서려던 사람들이 진짜 공동체의 위기가 오면 서로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국 특유의 정이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문화죠. 만나자마자 밥은 먹고 다니냐? 밥부터 챙기는 인사. 식당에 가면 처음 본 손님인데도 반찬을 더 얹어주는 이 이상한 온정.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거친 풍파를 겪어낸 장성한 8번이 건네는 이 따뜻한 에너지는 우리 안에 원래부터 숨쉬고 있었습니다. 없는 걸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위기 때만 치트키처럼 컸던 이 눈부신 2번의 에너지를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평상시의 삶으로 조금씩 가져오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개인의 삶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분노를 다시 읽으세요. 8번에게 분노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분노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감정도 나쁘거나 옳거나 좋은 게 딱히 없죠. 그냥 분노는 분노일 뿐입니다. 내 무의식이 내지르는 아주 정직한 신호등이죠. 여기 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침해당했다 라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난 왜 이렇게 성격이 지랄 맞을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차분히 숨을 고르고 내 분노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분노가 지금 처절하게 지키려고 하는 진짜 본질이 뭐지? 이게 내 자존심인지, 내 소중한 시간인지, 아니면 내 사람인지. 분노를 억압하면 화병이 되고 폭발시키면 관계가 부서지지만 올바르게 수용하고 읽어내면 내 영혼의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힘의 정의를 완전히 바꾸세요. 남들에게 절대로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벽을 치는 건 진짜 힘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두려움에 떨며 갑옷의 무게를 늘리는 것뿐이죠. 진짜 강력한 힘은 내가 가장 약하고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를 타인에게 솔직하게 보여줘도 내 존재가 결코 부서지지 않는다는 단단한 확신입니다. 나 요즘 사실 힘들어. 도와줘. 라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로 멘탈이 가장 강한 진짜 강자입니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갑옷은 칼날로부터 나를 지켜주긴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따뜻한 사랑도 나를 안아줄 수 없게 가로막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그 무거운 갑옷에 갇혀있다간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될 겁니다. 셋째, 삶의 승부가 아닌 영역을 반드시 하나씩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수가 매겨지지 않는 것, 이력서나 스펙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것, 그 누구에게도 내가 잘한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소한 취미나 공간을 단 하나라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 힘, 증명의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지는 각 나라가 정의하는 중산층의 기준만 봐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월급 500만 원 이상, 중형차 소유, 예금 잔고 한 수억 원, 전부 숫자로 환산되는 물리적인 힘과 계급의 지표들입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8번의 불안이 기준에 그대로 녹아져 있죠. 반면 비교적 건강한 통합의 에너지를 오래 훈련해온 선진국의 중산층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의 중산층 기준은 페어플레이를 할 것, 나만의 독자적인 신념을 가질 것, 약자를 돕고 불의에 대항할 것을 말합니다.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이 제시했던 중산층의 기준은 더 재밌어요. 외국어 하나쯤은 구사해 세계를 마주할 것,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하나쯤 있거나 남들과는 다른 요리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그들은 아파트 평수가 아니라 내가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가, 내 영혼을 치유할 나만의 비승부 영역이 있는가를 가지고 삶의 계급을 정의합니다. 퇴근 후에 방구석에서 뚱땅거리며 치는 서툰 통기타 연주, 등수와 상관없이 땀 흘리며 달리는 동네 한바퀴, 주말에 온 가족이 모여 아무 생산성 없는 수다를 떨며 들리는 웃음소리, 이런 것들은 내 통장 잔고를 늘려주지도 않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감투가 되어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쓸모없는 시간들이 365일 팽팽하게 담겨져 있던 8번의 투쟁을 비로소 쉬게 만듭니다. 나를 무시하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진짜 방법은 더 단단한 갑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따뜻한 영혼의 성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갑옷을 벗고 전쟁터에서 잠시 내려와 여러분만의 악기를 치고 여러분만의 운동화를 신으세요. 그게 전쟁터 같은 이 대한민국에서 8번의 뜨거운 엔진을 끄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하는 영혼의 대피소가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밤 숨죽여 분노하고 버텨내고 있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이라는 감정, 그건 깊은 상처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아픔이죠. 하지만 그 한이라는 에너지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볼까요? 전쟁으로 모든 게 불타버린 폐허 위에서 다시는 내 나라를, 다시는 내 자식을 빼앗기지 않겠다며 눈을 부릅떴던 그 분노가 결국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억눌려 표출될 곳 없었던 그 거대하고 응축된 감정이 오늘날 노래가 되고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어 이제는 전 세계를 울리고 웃기는 K 콘텐츠의 심장이 되었죠.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보면서 아주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의 연기와 작품은 이렇게 감정의 깊이가 심연처럼 깊냐고 말이죠. 자신있게 말하건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고작 몇 달 고민해서 나온 시나리오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수백 년 동안 묵혀온 생존의 격정이니까요. 분노의 민족이라는 말,
오늘 우리 영상의 주제였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저 분노의 민족이 아니라 가슴 안에 뜨거운 에너지를 간직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분노는 그저 우리 안에 그 거대한 뜨거움이 잠시 길을 잃고 잘못 흐르게 된 것뿐입니다.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불안으로 흐르면 갑질과 잔인한 학벌 전쟁이 되지만, 내 사람을 지키겠다, 나를 지키겠다는 건강한 보호로 흐르면 촛불이 되고 금모으기가 되고 태안의 기적이 됩니다. 우리 안의 에너지는 본래 하나입니다. 오직 방향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가득한 그 화, 그 억울함, 세상에 절대 지지 않으려 악을 쓰는 그 뜨거운 마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없애야 할 결함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이 거친 땅에서 끝내 살아남은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대한민국이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저 그 위대한 힘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이기는 경쟁을 멈추고 대신 그 힘으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먼저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강한 척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8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거 완전 공감되네? 싶었던 순간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진짜 유형을 찾는 첫 번째 단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석하는 또 다른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나라의 유형을 함께 맞춰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나 글을 보시고 1대1 심층 코칭이나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비용을 회당 2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명확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달부터 1대1 코칭은 제한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무조건 10명? 사실은 1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10명 이하로만 제한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메일과 신청서가 지금보다 더 밀리게 되면 앞으로 비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유형을 알고 싶다 하는 가벼운 호기심이면 굳이 코칭을 신청하지 마세요. 제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북클럽에서 하는 활동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거절을 요즘에 많이 드리고 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일이 읽고 거르고 하기가 저도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코칭은 정말 내가 진심으로 내 삶의 길을 찾고 싶고 힘과 방향성을 찾고 싶다, 내가 정말 나를 마주하고 싶은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신청서를 정성껏 작성해 주시면 제가 몇 분만 선정해서 소수로만 받을 생각입니다.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내년 2027년부터는 코칭 시스템이 완전히 개편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아마 제가 개설할 온라인 강의를 전부 수강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1대1 코칭 연계 링크를 열어드릴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열릴 그룹 코칭 사기 자리를 미리 선점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그룹 코칭 또한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번역하는 애니어 시온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인사이트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